네, 20대 총선 개표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두 분의 정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새누리당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반 미달, 그동안 뭐 엄살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제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패배 원인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집권당이니까 지금 우리 서민들이 여기 좀 전에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전부 경제 문제가 가장 크네요.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까지 말씀들 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어떤 보수 정권 8년, 9년 오면서 물론 구조적인 문제죠. 전 세계적인 구조적인 문제지만 아무튼 정권을 책임진 세력이 경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정권에 들어온다고 쉽게 풀린 문제는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많이 화가 났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공천 파동 과정에서 네. 이번에 친박과 비박 김무성계 간의 그런 알력이 심하면서 유승민 파동으로 마지막에는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까지 이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들은데 네. 국정 동력은 상실되고 국회 선진화법인가 뭔가 때문에 통과될 법은 안 시키고 일자리는 안 만들어지고 아무튼 야당도 잘못했지만 일단 책임은 여당에 더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지엄한 민심들이 네. 이번에 표로 연결되고 특히나 수도권의 4050 세대들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은 중도층에 있는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과 야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층이었는데 막판에 그 야당에 힘을 실어줘서 여당을 경고하는 쪽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예, 저는 뭐 아무래도 그 분석에 동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크죠.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이 선거 패배에 대해서 아마 이걸 계기로 삼아서 국정 운영을 좀 달리 좀 변화를 하는 그런 이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네. 뭐 여러 가지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나름대로 본인이 설정한 이 개혁법안, 쟁점법안에 대해서 이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해왔지만, 그러나 힘에 의한 이 그 국회 가방어성을 통한 이 강력한 그 입법을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국민들이 뭐라고 느꼈냐면 상당히 독조하는 것이 아니냐, 민심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치는 어떻게 보면 대화 타협인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나는 선이고 그러니까 야당은 그 좀 나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그 접근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민심이 좀 이번에 심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야당 심판론보다는 정부 심판론, 경제 실정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 가슴에 더 와닿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2030 세대 제가 알기로는 한 670만 명, 유권자 16% 정도 되는데 이들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투표한 그런 정황이 좀 보입니다. 사전 투표 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지금 수도권의 박빙 지역에 결국 80% 이상을 야권한테 몰아줬다 이렇게 해석하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누리당 그 수도권에서의 참패 그리고 텃밭인 PK는 물론 대구 지역에서도 보니까 야권 후보들 그리고 공천 탈락된 무소속 후보의 약진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런 선거 결과를 두고 아무래도 선거 이후에 책임론 공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책임론에 가장 먼저 맞닥뜨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죠. 김무성 대표가 본인이 그 정치혁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외쳤던 상향식 100% 공천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과거와 똑같은 미실공천 또 사천 또 이 권력자에게 줄 서오는 이런 과거의 형태들이 되풀이된 그걸 갖다 막지를 못했거든요. 물론 마지막에 옥새 파동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저항의 몸짓을 보여서 일부분 성과를 거둬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져버렸단 말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는 책임을 일단 면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물론 그럼 김무성 대표가 그럼 오롯이 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느냐? 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무성 대표는 나름대로 명분을 갖고 상향식 공천이라는 그런 그 명분을 들고 나왔지만 그걸 끝까지 반대했던 세력이 누굽니까? 소위 말 친박계 아닙니까? 네. 친박계가 일종의 권력의 힘을 빌어서 진실한 사람 마케팅 통해서 이 여러 가지 논란들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공천에 기성전 유승민이라고 해서 유승민 의원에 대한 그 무공천을 하면서 결국 쫓아내는
그리고 그 무공천 실시하고 나서 선거가 진행됐을 때 뭐 또 대통령이 존영을 떼라 마라 그런 여러 가지 부질없는 논란들을 일으켜 네. 그 친박계 책임도 미안할 수 없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책임은 결국은 이 친박계가 그 권력의 위세를 의지했던 박근혜 대통령한테 결국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모두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에 민심의 네.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본인의 국정 스타일을 저는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식해서 정치와 타협의 이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나가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 김무성 대표 책임론을 말씀하시니까 그 보수 세력이 분열하면 좋은 결과가 없어요. 이번에도 이제 그게 좋은 케이스 스타디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동안에 정치 논평을 하면서 김무성 대표께서 상향식 공천론을 일관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민들은 사실은 공천 과정에서 물갈이론이 컸잖아. 현역들을 물갈이해야 된다. 김무성 대표가 말씀하시는 상향식 공천으로 가면은 기본적인 당원관리단체는 초대해서 현역들이 거의 공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꾸 그것만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친박하고 마찰을 빚고 친박은 친박 나름대로 자기 계파 사람들 공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략 공천을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이 증폭되고 이런 과정에서 마지막엔 무슨 뭐죠 여론조사 유출, 옥새 파동 등등 하다 보니까 아주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들 대통령을 하겠다는 후보들이 지금 뭘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의 상향식 공천론도 저는 명분이 많이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상보다 상당히 선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좀 눈에 띄는 게 서울과 수도권에서 네. 상당히 성적이 좋았거든요.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뭐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선전한 것은 뭐 본인들이 잘했다기보다는 아마 여당의 잘못, 결국 이 여당의 자책골에 의한 반사이익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민심이 사실 야권이 분열됨으로써 일려 다야구도의 그 선거 구도에서는 어차피 지금 여당이 반사적 이익에 의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수도권의 민심이 아주 전략적 투표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역구는 될 만한 후보를 밀어주고 그리고 이 지금 정당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 투표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나 신념에 맞는 당을 선택하는 그런 아주 이 전략적 투표를 통해서 그 투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 지금 야권 내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아주 경합 구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창당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의 후보들이 역량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이 지금 전략 투표에서 할 수 없이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전략적 투표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에서는 더민주가 참패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더민주 국민의당 지지층이 상당히 많이 겹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호남 헤게모니 잡으려는 경쟁도 이제 향후 야권 재편 과정에서 좀 치열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안철수 대표 승리를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구 동교 동계가 탈당하면서 내세운 그런 슬로건들이 일단은 선거 결과에서는 그게 맞았습니다. 호남 민심은 친노 세력을 떠났다는 게 맞는 거예요. 김종인 대표가 그렇게 가서 읍소를 하고 문재인 대표가 마지막에 호남을 갔어도 결국 표는 국민의당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보면 큰 날개를 달았죠. 확실한 지역구도를 가지고 내년에 이제 대선 게임을 어떻게 할지 이제 본인이 전략을 짜겠지만 문재인 대표가 그렇다고 호남을 저버리고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구애 작전을 좀 해야 되고 가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큰 차이로 국민의당한테 압승을 안겨주는 걸 보면은 문재인 대표가 호남 사람들한테 동정을 얻는다는 것이 앞으로 쉽지가 않아 보여요. 대신에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앞으로 이제 본인이 이걸 잘 익혀가지고 포장을 해내면은 쉽게 아마 대통령 후보로 되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문 전 대표가 뭐 절도 가서 했고요. 호남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뭐 정계를 은퇴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앞으로 이 거치 어떻게 뭐 약속한 대로 하면 호남의 지지를 못 얻었으니까 정계 은퇴를 해야지 맞는데 정치인들이 또 구체적인 말씀 안 하셨잖아. 또 뭐 예를 들면 호남에서 몇 석을 못 얻으면 은퇴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눈에서 보면 아무튼 약속을 했는데 호남 민심은 안 도와준 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석하고 할지 저는 뭐 본인한테 맡겨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문재인 대표가 지금 오늘도 고민을 할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을까.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당내 더불어민주당 당내에 지금 최대 주주 아닙니까? 문재인 네. 의원이 갖고 있는 그 주주 이 역할을 포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집단이 움직이고 계보로 움직이는데 결국은 당내 제 주주들로서의 그 역할을 하려다 보면 네. 본인이 너무 일찍 뭐 대통령을 안 나간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겁니다. 네. 근데 참 이게 해석이 또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게 호남에서는 패했지만 네. 다른 지역에서는 또 성적이 그렇죠. 좋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했던 인물들도 괜찮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의 교체는 아마 내일 당장부터 야권 내에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겁니다. 감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이 지금 호남의 지지를 외형적으로는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간두고 싶은 마음도 아마 없잖아 있을 겁니다.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총선 직후에 지금 아마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꽤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수도권을 비롯해서 지금 부산에 지금 5개 지역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약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호남에서는 완패를 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국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밑바탕에는 문재인 대표의 이 지금 유세가 상당히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그럼 야권의 지지층들은 그럼 문재인 대표가 집에 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호남이 없이는 정권 교체 못합니다. 그러나 호남만으로도 정권 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또 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통합 내지는 연대를 통해서 손을 잡지 않고는 정권 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즉 무슨 이야기냐면 문재인과 이 안철수 이 두 사람이 나름대로 경쟁 속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거치는 본인의 그 의지와는 달리 아마 야권 전체의 그런 그 흐름, 그 지지자들의 그 욕구 그런 데에 의해서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선거 후에도 야당 간에 좀 주도권을 쥐려는 복잡한 수싸움이 진행이 되겠군요. 네. 그 국민의당을 보면은 이번 선거의 최대 승자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에 동의하시는군요. 최대 승자 정도 아니고 저도 그걸 좀 예측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40석 가까이 나오는 거는 정말 아니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네. 이러한 네. 구도화에서 이거는 정말 호남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도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야당상을 정립할 때 이 힘을 가지고 물론 안철수가 국민의당 대표지만은 또 국민의당의 많은 그 부분은 또 구 동교동계 사람들이 권노갑 전 상임고문을 비롯한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그분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대표지만은 이 힘을 가지고 앞으로 대권에서 이길 수 있는 야당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네. 명령이 있는 것 같아요. 호남민들의.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앞으로 과제가 굉장히 무겁다고 보는 거죠. 네. 승리의 기쁨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또 이렇다 성적을 내지 못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뭐 아직 경업 초 그 박빙의 지경에 보면 국민의당 후보가 수도권에서 선전하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 보입니다. 네. 뭐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 이 자당 후보, 지역구 후보가 그러니까 당선이 수가 적다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 자민련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강하게 부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 득표율을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보다 높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높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단위에서의 정당 득표율은 자신이 높기 때문에 내가 야당의 적통성은 내가 갖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지금 이제 이번에 당선권에 지금 비례대표에 들어가는 지금 한 14번까지 뭐 이야기도 나오는데 한 12번, 14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그 지금 비례대표 들어가신 분들이 다 안철수 대표와 비슷한 가치를 갖고 있는 중도적 가치를 지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당의 강력한 구심력을 만들면 이 호남의 그 기반을 둔 지역구 의원들 못지않은 당에서의 중심으로 양대축으로 하나 자리 잡으면서 나름대로는 지역색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지금 혼자 당선되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서도 아시다시피 좀 김성식 후보 관악에 유력하게 보이고 또 안산 상록을인가요? 김영환 후보도 이렇게 요 정도만 견인을 해내도 말이죠. 사실은 상당한 성과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러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항상 그 안철수 대표 입으로 말씀을 하신 게 나는 안보는 보수요 경제는 진보다. 그거를 이제 말로 끝나면 안 돼요. 무조건 야당이라고 무조건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안보 문제를 차별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어? 안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경제 문제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행보를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할 거예요. 아, 안철수 대표가 힘을 실어주니까 정말로 제대로 하더라. 아닌데 힘을 실어줬더니 하는 게 똑같더라. 뭐 금방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두 달 지켜보면서 평가를 할 일입니다. 사실은. 네. 자, 이번 선거에서는 또 지역주의의 장벽을 깬 후보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호남에서 이정현 후보 재선에 성공을 했고 보니까 지금 정운천 후보 박빙이긴 한데 야권 지역에 붉은 깃발을 꽂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또 눈에 띄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995년 그러니까 15대 선거 때 그때 당시 그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의 강현우 후보가 군산에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20년 만에 처음 완전 지금 전북에 깃발을 꼽는 셈이 되거든요. 상당한 이 지역 구도를 깨는 중요한 그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지금 사실 이 정운천 후보는 어떻게 보면 이 본인도 뭐 열심히 그 앞에 총선에도 나가고 그 지난 2년 전에는 또 전북도지사 선거에도 나갔죠. 뭐 많은 사람들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본인은 나름대로 그 밭을 열심히 갈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 지역이 대표적인 1려 2야 구도로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치열한 삼파전이 벌어짐으로써 거의 반사적 이익을 얻은 측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여기 지원 유시하러 가고 전북도민들에게 왜 더불어민주당만 맨날 한 당만 찍느냐, 당신들은 배알도 없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사실 위기의 봉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투표 직전에 새누리당 전북도당에서 김무성 대표의 명의로 그 부분에 공식 사과를 한 부분이 저는 나름대로 그 약발이 먹혔다고 봅니다. 네, 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된 거죠.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반면에 김부겸 후보 말입니다. 이제 대구에서 이제 세 번째 도전인가요? 승리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싶으세요? 김부겸 의원은 정말로 입지전적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떨어질 줄 알면서도 가다가 결국에는 그분도 원하는 거 얻었잖아요. 김부겸 의원이야말로 정치인으로서 인간 승리입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도 탄탄해졌고 이번에 이제 승리를 함으로써 나름대로 이제 자기 영역을 구축했다, 성을 구축했다. 물론 그가 옛날에 신한국당에 뭐 한나라당에 있다가 저 야권으로 간 분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지금 국민들이 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김부겸 의원이야말로. 그래서 이제 입지가 커지고 앞으로 대권 후보로서의 그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고쳐가는데 좋은 처방을 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김부겸 후보는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보 노무현의 행보를 보는 듯한 그런 그 행보를 통해서 이번에 결국은 성공을 하셨죠. 네네. 이 지금 김부겸 후보가 이번에 그 당선되면서 올라오면서 다 등원을 하게 되면 저는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거치가 상당히 논란이 쌓여 있지만 문재인 대표는 일단 2선으로는 지금 물러나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본인이 뭐 당권에 도전할 이유도 없고 자신은 뚜벅뚜벅 지금 대선까지 가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 지금 문재인 대표의 가장 그러니까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다. 그 김부겸 후보는 사실 지금 아주 수도권 쉬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야당이 쉬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군포에서 내리 3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권의 지지자들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김부겸 후보가 등원하게 되면 향후 더불어민주당 내의 차기 대권 구도에서 상당한 다크호스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주목도가 상당히 높은 정치인으로 아마 부상할 것 같습니다. 네. 공천 과정에서 사실 대구가
가장 시끌시끌했던 곳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김부겸 후보의 당선 그리고 또 무소속 후보들의 당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구 민심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구 민심은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그 대구라면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하여튼 떠받치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 대구 민심이 이번에 공천 판을 보면서 아주 호되게 지금 이제 여당에 대해서 해초리를 휘두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에서 그렇다고 해서 대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버렸냐? 버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 야권 성향의 후보인 지금 김부겸, 홍일학 두 분을 당선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주호영 이런 무소속 후보들은 다 친여 성향이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어차피 또 당선되면 복당하기로 돼 있다고 복당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대구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 등을 돌린 건 아니고 적절하게 이 좀 뭡니까 이 견제를 하는 이 좀 이 그 뭐라 그럴까 그 매질만 가는 네. 이 정도 선에서 적정하게 경고를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PK 지역의 교두보라고 불리는 낙동강 벨트에서도 또 더민주가 선전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지원 유세 기간에 상당히 열을 쏟았는데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영남 지역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8석을 좀 가져갈 정도로 선전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어떻게 보면 정치 혁명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흐름의 시작이다. 완전한 혁명은 아니지만 혁명을 만들 수 있는 조그만 서막은 된다. 복선이다. 왜냐하면 지역주의가 조금 허물어지겠다는 증거고요. 문재인 대표가 가서 표심이 움직일 수 있지만 그거는 유권자들이 느끼고 그동안 한국 정치의 병폐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염원이 담긴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 김해에 있는 두 분 다 지금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좀 그런 거 보면 상당히 큰 흐름이 있고 네. 또 부산에서도 한 3명 정도가 아까 보니까 유력한 후보가 되는데 네.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20대 국회는 바로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토착화돼 가지고 나은 정치를 하는 그런 가드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총선에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마 부산에서 지금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한 5명 정도가 네. 지금 당선권에 와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아마 내일 신문에서 아주 크게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에서 5석이라는 거는 이건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지금 뭐 부산에서 조경태 의원 지난번 또 문재인 지금 전 대표 이런 분들이 한두 석 정도는 되는 경우가 있었죠. 물론 네네. 김해도 이번에 가벌 지역을 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차지하는 거지만 김해라는 지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그 특수성이 또 없잖아. 그걸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부산에서 낙동강 벨트뿐만 아니라 부산 진갑이라는 부산에서의 내륙하고 남구이라는 부산의 내륙에서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지역주의가 무너지는 커다란 굉음이 아닌가. 네. 그런 측면에서 아주 이 주목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이 나오긴 했는데 무소속 의원들 이번에 당선된 의원들이 이제 복당을 할 것이냐. 유승민,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 복당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새누리당이 한석이 지금 아쉽게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150석 넣으면은 좀 뜸을 들여야 되는데 지금 120, 30석이 나온다면은 지금 뭐 과거의 식구들인데 이제는 단합하자고 빨리 항치를 치유하고 합해져 가야지. 여기서 뭐 뭘 따지고 뭐 이러면 더 꼴사나운 거 아니겠어요? 네. 꼴사납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해철이 맞고 이렇게 국민들이 뜻을 좀 반성하라는 뜻을 이렇게 줬으면은 이제 과거의 식구들은 빨리 모여서 반성을 바로 단합해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거는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인데 또 여기서 뭐 되니 안 되느니 이거는 정말로 안 되는 그런 분위기죠. 네. 네. 더민주의 경우는 어떨까? 이해찬 후보, 홍일학 후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복당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제 생각에 그분들이 원한다면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마 복당을 바로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시작할 때 보면 지금 의석 분포가 새누리당이 123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122석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유승민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정치적인 상당히 좀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바로 데리고 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해찬 후보나 홍일학 후보 같은 경우 본인들이 원한다면 아마 더불어민주당 쉽게 만약에 데리고 올 수 있다면 졸지에 제1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내에서 일당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을 제1당에서 배출합니다. 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욕심을 낼 수 있죠. 국회의장을 낼 수 있는 제로의 찬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복당을 지금 양당이 어느 당이 지금 이제 어느 당도 지금 우위를 그러니까 압도적 우위를 점하지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자당에서 나간 무소속 후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대권 주자들의 대권 가도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봤으면 싶은데 먼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좀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김무성 대표께서는 타격이 불가피한 정도가 아니고 네.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당 대표잖아요. 네. 그리고 당 대표면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옥새 파동이 물론 뭐 몇 사람 좌파 또 무소속을 구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구도에서 보면은 당의 이미지에 너무나 안 좋은 면을 줬어요. 그건 저는 수도권의 중도층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책임에 대해서 모면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일단은 본인도 선거 결과 없이 총선이 끝나고 사퇴하고 대표직을 사퇴하고 네. 아마 이제 새누리당은 이 정도 되면 뭐 비대위 체제로 안 가겠어요? 지금 뭐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비상 상황인데 전당대회 때까지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여기서 김무성 대표가 뭘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자숙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역시 종로에 출마하면서 여당의 새로운 잠룡으로 불렸던 오세훈 후보도 낙선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권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부상하게 될까요? 사실 지금 뭐 오션 후보만 낙마한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잠룡으로 그러니까 있을 만한 후보들 중에서 김문수 후보, 그렇죠. 또 안대희 후보 네. 이분들이 다 지금 낙마를 해버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여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제 대선 후보 감이 지금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지금 블랙아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외부에서 모셔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제 이 유엔 사무총장하고도 반기문 총장이죠. 반기문 네. 총장이 지금 뭐 여야를 통틀어서 지금 압도적인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과연 반기문 총장이 대권 도전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의사가 네. 있느냐.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런 방구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반기문 총장이 만약 그렇다고 의지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렇게 가방이 무너진 새누리당하고 같이 할까? 그 부분도 한번 또 캐시점 마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유승민 의원이 아주 유력하게 부상할 수 있는데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용납을 하시겠냐는 거죠. 이 현직 대통령은 자기 권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권력을 못하도록 할 그 정도의 권력은 갖고 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두 분 간의 정치적인 이 그 감정의 이 그 앙금이 풀리지 않고서는 유승민 의원도 이 여권의 주자로서 나서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그 지금 내년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블랙아웃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뭐 인물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나름이고 또 역사는 흐르고 인물도 흐르고 그럽니다. 또 반드시 새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이 선거 결과를 놓고 음과 양을 이야기하지만 또 과거의 인물이 가면 새로운 인물이 돋는 거예요. 그게 역사에 순리고 또 정치사의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아까 유승민 의원의 이제 대권 가도론을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 후보로서 과연 새누리당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그런 식견이 있는지 그거는 저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원내대표 연설을 제가 몇 번 분석을 해보고 읽어보니까 새누리당의 정체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경제 문제니 복지 문제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걸 봐가지고 거기서 지금 마찰을 빚은 거 아니에요? 당의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네. 이런 걸 보면은 조금 더 유승민 의원도 자기의 철학을 가다듬고 자숙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당장 해가지고 당의 호응도 없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권력의 속성상 네. 그런 것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유승민 의원이 더 큰 인물이 되려면 그런 면에 대해서 한번은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그리고 거죠. 저희가 앞서도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말이죠. 네. 이게 호남을 봤을 때는 힘을 잃을 것도 같고 호남 이외 지역을 봤을 때는 또 힘을 얻을 것도 같은데 네. 어떻게 좀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도 그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표의 지금 향후 대권에 대한 그 지금 뭡니까 이거 관심은 아마 엄청나게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표가 그 지난번에 호남행을 통해서 호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느냐. 지금 드러나는 지금 호남의 성적표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아까 수도권에서 상당히 전략적 투표가 가능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승리할 수 있었다고 그러지만 그 호남행을 지켜보면서 수도권의 야권의 지지층들이 상당한 감화 내지는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 이 지금 호남 출신의 이 수도권의 야권 지지자들, 이분들도 알게 모르게 상당히 그게 동조를 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호소한 전략적 투표에 응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의 지금 현재의 이 여러 가지 지금 그 반문 정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남에서 문재인 카드를 버린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제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지금 야권의 지지층들이 문재인 전 대표 그냥 계속 하십시오만 해준다고만 한다면 저는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대권 가도를 계속 내쳐 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 전체 판세 분석 그래프 보시고 대담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개표가 94.8%, 지금 거의 개표 완료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예상되는 의석 수입니다. 새누리당이 123석, 더민주가 122석, 국민의당이 39석, 정의당이 5석, 무소속이 11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는 비례대표 의석까지 포함된 수였고요. 지역구 의석수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253석 가운데 새누리당이 105곳, 더민주가 109곳, 국민의당 26곳, 정의당 2곳, 무소속 11곳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비례대표 의석수입니다. 새누리당은 18석, 더민주가 13석, 국민의당이 13석, 정의당이 3석을 각각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담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권은 인물을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야권에서는 대권 경쟁 오히려 상당히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뭐 그렇네요. 김부겸 아까 의원도 뭐 뛰어들고 또 뭐 문재인 전 대표도 뭐 또 하시려고 할 거고 또 뭐 안철수 당대표 그다음에 정동영 전 의원도 지금 보니까 당선이 거의 되는 걸로 나오고 천정배 전 의원 등등 잠룡들이 많습니다. 야권은. 그래서 아마 이제 뜨거운 그런 흐름이 있을 텐데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과거에 이제 그런 비중을 가졌고 국민들이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미래에도 연결될 것이냐.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정치가 아까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셨지 정치가 변하고 있잖아요. 지역구도도 깨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미래의 대통령,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만한 인물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다고 그 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보니까 뭐 대통령 후보가 한때는 대통령 후보일지 모르지만 지역구에 나가서 떨어지는 것도 보고 그런 거 보면 민심은 아주 뭐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권은 기존의 인물만 가지고 만족할 게 아니고 국민이 원하는 야권의 지도자,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꾸준히 발굴하고 또 대안으로 내놓고 이러면서 선의 경쟁을 할 때 야권이 더 커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아주 좋은 여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죠. 야권의 잠룡 구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강력한 지금 그러니까 잠룡이라고 하면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또 한 명은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당이 서로 다른 거 아닙니까? 당이 다른데 물론 뭐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부겸, 또 정세균 등등 뭐 여러 잠룡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의 대권 레이스도 대권 레이스지만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금 그러니까 내년 말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연대를 할 것인가 아니면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못하게 된다면 네. 사실 정권 교체는 사실 힘든 국민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1대1 구도를 만들지 못한다면 이건 총선하고 또 달라서 지금 1대1 구도를 못 만들면 여당의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상당히 힘든 국민이 예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철수 대표가 얼마 전에 방송 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대선도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 그 이야기를 한 걸 보면 네. 아마 그런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누군가 문재인 대표가 될지 뭐 김부겸 후보가 될지 아니면 정세균 의원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명이 강력하게 올라올 건데 네. 그렇다면 야권이 단일화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선 결선 투표를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결선 투표를 하자는 부분은 아마 여당이 강력 반대하기 때문에 법 개정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단일화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게 될 경우 그러면 당을 합칠 것이냐 아니면 후보만 연대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두고도 저는 아마 내년 초쯤 되면 이 야권 내에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문제를 둘러서. 네. 저는 극단적인 경우는 그런 것들이 타협이 안 되고 지난번에 공천 과정에서 각자 다른 이야기를 했듯이 제2의 정계 개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진영 의원 같은 분이 지금 사실은 자신의 정체성하고 안 맞는 물론 뭐 본인의 성향은 중도라고 합니다만 용산에 와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 와서 당선되고 이럴 때는 아마 그분 나름대로 그런 것까지 보지 않았겠어요. 대선 게임에서 내가 여기 역할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정계 개편까지 보고 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내년에 화학적으로 결합이 안 되고 인위적으로 하는 게 잘 안 되면 결국은 정계 개편 또 개헌하고 또 맞물려 가지고 뭐 의원 내각제는 아니겠지만 이원 집정부제를 가지고 하든 뭐 4년 중임제를 가지고 하든 복잡한 지금 상수 변수들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아마 게임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정치적 상상력을 조금 발휘하면 지난번 그 김무성 대표가 유세에서 이준석 후보가 나온 노원병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안철수 의원을 찍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사실 뭐 일단이 속내를 드러낸 거 아니냐 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총선 이후에 이 새누리당 내에 당내 자기 구도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비박 세력이 떨어져 나와서 중도지대인 제3지대에서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중도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 세력과 연합을 해서 네. 새로운 하나의 그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이 대선에 도전하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놓고 있었는데 그걸 의식해서 김무성 대표가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뭐 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사실 아까 지금 박 교수님 말씀처럼 네. 앞으로 그러니까 야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 지금 당권 경쟁이라든지 차기 대권 구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원심력이 작용하면 진짜 여야를 넘나드는 정계 개편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지금 그러니까 전체 여야를 넘나드는 정계 개편이 네. 만드는 원동력은 뭐냐면 대통령 선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거죠. 네. 그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뭐 제2의 정계 개편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당내 상황을 좀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내홍이고 지금 오늘 잠들이 오시겠어요? 오늘 아마 당에 책임 있는 지도부분들은 네. 잠을 못 자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아마 내일 당장 이제 김무성 대표는 이제 사퇴를 하고 비대위원 체제로 빨리 가겠죠. 전당대회를 언제 할 거냐 이제 날짜를 6월 말이나 7월 초냐 그렇게 놓고 이제 룰을 정하고 수습 국면으로 갈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정치는 또 위기가 왔다고 해서 또 포기하는 게 아니니까 또 개파간에 또 전당대회 장권을 누가 잡냐를 놓고 치열한 또 각축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건설적으로 좋은 의견도 나오고 네. 또 뭐 또 소모적인 논쟁도 할 텐데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가 어떤 때는 매도 맞고 칭찬도 듣는 건데 새누리당은 이번에 매를 맞은 것이 지금 당장은 아프지만은 또 대선 게임을 보면은 그것도 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인생도 호사다마 아닙니까? 네.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 문제점을 잘 추스려 가지고 내년 대선 게임에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좋은 반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네. 봅니다. 네. 그렇다면 더민주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김 대표가 말했던 107석은 네. 일단 확보를 한 상황인데 김 대표 중심의 체제 굳히기로 갈지 어떤 변화가 저는 뭐 김 있을까요? 대표 중심의 체제 굳히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비례대표 파동 때 김종인 대표가 집에 직거하지 않았습니까?
뭐 대표직을 거의 사퇴할 것처럼 했을 때 그때 당의 오너이자 뭐 지배주주인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급거상경해서 그때 김종인 대표를 만나고 나와서 기자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때 그 문재인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는 저는 대선까지는 우리 당을 계속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 이야기가 아마 지금 물론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이제 당권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고 지난번에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놓고 막 더 이상 말씀은 안 하겠죠. 안 하지만 그러나 이 문재인 대표의 뜻을 받드는 세력들이 소위 말해 친노 주류 진영 아닙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관리자로서의 능력은 이번에 확인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최소한 대권까지는 이분이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마 따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종인 대표 체제가 최소한 내년 대선까지는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시간상 끝으로 이제 국민의당도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국민의당은 아마 안철수 대표가 아마 대표직을 물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사실 안철수 사당화 논란도 있었고 했지만 어쨌든 근데 본인이 사실은 통합 문제나 연대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했지만 지금 이제 이 국민의당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창당으로부터 6개월 안에 지금 전당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내년에 대선을 지금 꿈꾸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당권도 하고 대권도 하면 쉽게 말해서 패권 논란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빠지고 본인의 복심을 아마 내세워서 당을 관리하는 체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